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비교적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얘기는 양쪽 다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죠. 특히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갈등을 빚을 이유가 이제 없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한중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이후 중국이 이제 국수주의적 또는 팽창적 제국주의 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이익은 이제 상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북핵 문제인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도움은커녕 아무 역할도 안 했죠.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로부터는 중국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증대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부분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 중국 수뇌부의 속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 솔직히 이제 저자세, 심지어는 어떤 비굴한 대중 외교 자세에서 벗어나서 한중 관계를 재정립할 시기가 이제 됐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은 뭐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돈 좋아하다가는 무슨 꼴을 당하나,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중국을 대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어제 중국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장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뒤 팔을 툭 칩니다. 장관이 상대국 대통령의 팔을 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 부장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독일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장에선 문 대통령의 팔뚝을 이번보다 더 강하게 쳤습니다. 턱소리가 났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상충되는 감정이 중국 사람들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한국은 중국에게 넘사벽 국가입니다. 저 조그만 나라인데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너무 잘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자기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뛰어넘을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지 못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부러움도 생기면서 이제 질투심도 생기는 거죠. 그 질투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의 불편한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은 중국한테 오랫동안 그 속국이었어, 뭐 어떻게 보면 식민지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배를 받은 거야, 우리가 한국의 모든 문화를 전해줬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발언은 시진핑이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 하면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한반도는 중국의 지배를 수천 년 동안 받아왔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 자체가 참 유치한 게, 이게 뭘 말하나 하면은 중국 수뇌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어떤 근대 시민 의식이 부재한 겁니다. 서로 상호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졸부근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진짜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누구와 우방이 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준 적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주변 국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 자체는 지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부르던 북월맹에 의해 가지고 베트남이 통일된 후에 그 경제 발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통일이 됐지만은 30년 가까이 전쟁을 치렀으니 경제가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근데 그 경제 발전은 도와주지도 않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과 손을 잡았죠. 그리고 한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6.25 전쟁 때 중국이 이제 참전을 해서 북한이 망할 뻔한 걸 살려줬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을 도와줍니까? 그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원유만 공급을 해주지 그렇게 경제 발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과 미국, 일본 골치 아프게 하라고 핵무장은 허용해 주죠. 이게 바로 중국은 주변 국가들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1대1로 정책을 보면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게 오히려 1대1로로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나라의 경제를 피폐화시키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파키스탄하고 캄보디아인데 이 파키스탄은 대표적인 친중 국가였습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쁘니까 거꾸로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1대1로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됐어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파키스탄에 심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거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돼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또 반중 감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도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고 그로 인해서 그 차관을 받은 나라에 거꾸로 반중 정서를 키우는 하여튼 이상한 굉장히 촌스러운 정책을 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중국의 정책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유명한 뱃놀이 유원지였습니다.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더니 거대한 모래사막이 생겼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모두 11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건기에 중국의 댐들이 방류를 줄이면서 메콩강은 더욱 말라갑니다. 중국의 그런 인식이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현대 중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공산당의 영구 지배가 기존 목표입니다. 그게 국가 존립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 또는 국민이 어떻게 되든 중국 공산당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만 있으면은, 즉 공산당 일당 독재만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지만 1950년대에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뭐 20년 이내에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3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의 국민이 굶어 죽었다, 아사했다,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약진 운동 추진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을 통제해야겠다라는 공산당의 목표가 세워지면은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 3천만 명이 죽던 5천만 명이 죽던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죠. 그게 이제 1960년대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진행이 된 문화 대혁명인데 정말 얼토당토 않죠.
주자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을 몰아낸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육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학생 이상 학생들만 돼도 뭐라 그랬어요?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하방해라. 지방에 가서 농민들이 어떻게 고생하면서 농사 짓는 거를 배워라. 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의 주석인 시진핑이죠. 그 일방적이라는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목격을 했잖아요.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1000만 도시를 완전히 봉쇄시켜 버리잖아요. 제가 아는 중국 사람 하나가 그 재작년에 상해가 봉쇄됐을 때 있었는데, 상해에 갇혀 있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와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 왔는데 정말 중국 정부를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엘리트인데 중국 정부를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민들의 사정은 전혀 염두에 두지 이제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얼마나 그 봉쇄 정책이 또 무식합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아파트 문을 밖에서 못 박아버리죠. 그럼 안에서 뭐 굶어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인민들이 비참해져도 자기들만 잘 살면 됩니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난 후에는 뭐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몇 년 전서부터 구호가 뭡니까? 국진민퇴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민간 사회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진핑 한마디로 확 돌려놓는 겁니다. 국영기업이 먼저고 민간 기업은 퇴조해야 된다. 결국은 뭐 사회주의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산당 간부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아는 중국 지방의 소규모 도시의 시장이랄까 당서기가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 재산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우리나라 어디 저기 그 전라남도 조그만 도시의 조그만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가 수백억을 챙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로 부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뭐 태자당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만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수뇌부인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당 지배를 위해서 국민들을 철저히 이제 감시 통제를 합니다. 먼저 아시겠지만은 우리 호구 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민등록 제도하고 틀립니다. 이건 사실은 내가 북경 시민이 되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북경 시민 즉 호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북경 와가지고 북경 시민 즉 호구를 얻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뇌물이 이제 횡행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사실상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안면인식 카메라. 이거 진짜 심각해요. 예. 요건 조금 이따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신용 등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대판 이제 계급 제도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를 보급하기 시작했죠.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이 떨어지는 분이 있는데 이게 크레딧 카드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자지갑. 스마트폰 안에 전자지갑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제를 다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개인의 그 한 푼 한 푼 쓴 돈까지 국가가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지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폐 같은 거는 내 실제 지갑에 가죽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 되는데 디지털 화폐 같은 거는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의 전자지갑을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 신뢰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고 말을 막 바꿔버린단 말이죠. 예가 무지하게 많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전 홍콩 반환을 드는데 1997년도에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할 적에 그 협정 내용 중에 하나가 일국 양제, 그러니까 홍콩은 5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게 2047년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말살시켜 버리죠. 엄청난 홍콩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걸 거의 뭐 무력을 써가지고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막 바꾸는 거예요.